이 PPT 폼은 우리 김영경 당원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김영경 당원님 칭찬을 좀 해드리면 처음에 홈페이지를 부탁을 드렸을 때 어떻게 제작을 한다라고 저랑 미팅을 하는데 PPT를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포맷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만들 때 그전 포맷을 좀 달라고 했더니 주셔가지고 제가 그 위에 더 씌운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선거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해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선거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거고 우리 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뭐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영경 당원님이 노무현 대통령 소개를 할 때 이게 조금 더 길었으면은 펑펑 울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눈물 날라고 하는 걸 좀 참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제 두 정치인이 선거제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그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겠다.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들이 동일하게 왜 이렇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까.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에 비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그 관심은 왜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거대 양당은 왜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또 미디어는 왜 관심이 없을까? 이런 의문점들을 사실은 좀 갖게 됐어요. 지금 뭐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라는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소선구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2명에서 4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하면 중선거구제, 그다음에 5인 이상을 뽑으면 대선거구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언급되고 있는 것 중에 중대선거구제로 바꾼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순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시스템을 하나로 바꿔서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다수제가 있는데 단순 다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다수제가 있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 단순 다수제다라고 하면 지금 현행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40%밖에 못 얻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제일 많으면 그 사람을 그냥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다수제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결선 투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을 넘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0%가 안 넘었다 그러면 이제 결선 투표를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소수 정당이나 다른 당이랑 연대할 필요가 없어갖고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단순 다수제보다는 절대 다수제, 즉 결선 투표를 도입해야 되는 게 사퇴의 압력을 우리가 이제 싫어하는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매번 선거 때마다 사퇴해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떨어질 거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고 그 다음에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미 결선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소수 정당들도 계속해서 대통령 후보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례제가 있습니다. 비례제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을 다 비례로만 뽑는 거예요. 지역구 없이. 그다음에 두 개를 섞어놓은 게 혼합제인데 우리나라 시스템은 혼합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표 방식도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뽑는 거죠. 한 명을 뽑는 단기를 하고 있고 뭐 연기라고 하는 건 이제 2명 뽑는 거. 그다음에 선호제는 뭐냐면 5명이 있다 그러면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후보한테 순위를 매겨갖고 나는 1번 누구, 2번 누구 뭐 이런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이 투표 방식들을 보면 다양한 방식들이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뭐 좀 전에 이제 같이 말씀드린 건데 여기서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권역별이다, 전국단이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제도는 전국단이죠. 그래서 지난 총선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번이 김진애, 2번이 최광욱, 3번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거.
그 전국에서 받아서 가는 건데 이 권역별은 뭐냐면 쪼개는 겁니다. 지역을. 그래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서울 지역의 후보들 몇 명 내고 또 경기 지역을 뭐 또 딴 데랑 묶어서 몇 명 내고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건 6개 권역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을 6개로 쪼개갖고 우리는 A 지역에는 어떤 후보를 낼 거고 B 지역은 어떤 후보를 낼 거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실 유불리를 따져갖고 거대 정당에서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지방에서 나올 확률은 적거든요. 그러면 지방 쪽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 지방에서 나온 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합산되지 않으니까 소수 정당에게는 좀 더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례성은 낮고 혼합제이긴 한데 왜냐하면 전체 253석의 지역구가 있고요. 47석의 비례가 있으니까 전체 비율을 따지면 좀 비례가 너무 낮은 그런 혼합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의 추세를 보면 이제 비례성을 높여가는 추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주의의 경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당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당제인데 다른 나라들도 다당제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제도는 만들었는데 당이 2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과연 다당제가 가능한 제도인가라고 하는 거는 의문이 좀 생겨요. 특히 그게 이제 봉쇄조항입니다. 봉쇄조항이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소 몇 프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를 배분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쇄조항이 3%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선거에서 가장 아까웠던 정당이 민생당이 있고요. 그전에는 기독당이 있었습니다. 기독당 같은 경우에도 2몇 %까지 득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낮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수 정당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건 1%로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1%로 낮추게 됐을 경우에 정치 세력화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지난 총선에서 국가 배당금 혁명당 허경영당 같은 경우에는 0.7몇 %가 나왔어요. 그럼 좀 더 노력하면 그 당이 1%를 얻게 되면 허경영이 국회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보통은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시스템을 주장하려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방법은 없다가 정답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뭐 양당제에서도 다당화 경향이 있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왜 비례성을 확보를 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표의 등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전라도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표를 준 거하고 경상도에서 이 사람한테 준 표하고 또는 서울 경기에서 준 그 한 표가 과연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당 간의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라는 것도 비례성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시스템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스템은 혼합형 다수제인데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소선거구제하고 준연동형 비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300석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시면 47석이 비례인데 준연동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이다라고 하면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배정받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거대 정당에서 소수 정당에게 너무 많이 의석수를 내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준연동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0%를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A 정당이 10%를 얻었으면 몇 석을 얻어야 되나요? 30석이 되겠죠. 근데 그러면 거대 정당에서 너무 많이 뺏기니까 야 50%만 하자. 그래서 15석만 보장해 줄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준연동형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조금 더 거기서 거대 정당들이 더 양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뭐를 했냐면 30석은 연동형으로 가고 17석은 병립형으로 가자. 실제 연동되는 의석수는 30석입니다. 그리고 17석은 다시 이제 병립형으로 이제 가져갔는데 그걸 캡이라고 얘기했어요. 캡을 씌웠다라고 하는 게
47석을 전체 적용하는 게 아니라 30석만 적용을 하자.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니까 한시적으로 캡을 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선거제도가 올해 안 바뀐 상태로 지속이 되면 연동형으로 가는 의석수가 47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 정당에게는 좀 더 유리한데 아마 그걸 과연 그대로 놔둘까라고 하는 건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으로 보장되는 게 15석인데 10%면 50%니까요. 근데 거기서 다시 지역구를 얻었다라고 하면 10석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 중에 또 뭐 비율을 따지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대 정당까지 같이 나눠 먹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은 독일 시스템을 많이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원래 이 연동형이 나왔던 게 독일의 시스템을 따라간 건데 보시는 것처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5대5입니다. 5대5로 전체 598석 중에 299석이 지역구고요. 그 다음에 299석이 비례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가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왜 제한이 안 돼 있냐면 만약에 비례를 얻은 사람들이 지역구를 많이 못 얻었으면 정원을 초과하는 만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598석으로 되어 있는데 늘 620석, 뭐 650석 이렇게 소수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반영을 해주니까 정원을 넘어가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복 입후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복 입후보가 가능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역구를 나간 사람이 비례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특정 후보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또한 지역구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노출 빈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를 얻어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비례하고 지역구를 중복 출마할 수 있게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수 정당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을 좀 반출을 해보면요. 아시는 것처럼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163석, 84석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의문을 가지셔야 되냐면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득표율이 49.9%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3석에 50%라고 계산하면 120석 정도를 얻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승자 독식 구조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실제 지금 현행의 선거제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왜 안 바꾸려고 하느냐? 본인들이 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절반 정도를 득표하고 과도한 의석을 가져간 게 본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에 좀 미흡한 경향성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의석을 보시면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서 33.35%를 받았는데 실제 의석을 계산할 땐 37%로 해줘요. 왜냐하면 유효 득표를 못한, 예를 들면 아까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런 걸 빼고 나서 합산을 하니까 37%, 근데 똑같이 37%인데도 비례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2석이 더 많죠. 그 이유는 지역구를 적게 얻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요번에 이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똑같이 지역구에서 저렇게 163석을 얻었다. 그러면 정당 득표율이 50% 정도 되는 상황에서 163석을 얻었으면 비례는 한 석도 못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50%의 경우에 의석수는 150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63석을 얻었기 때문에 13석이 오버가 된 거죠. 그럼 비례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정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던 그 문제 제기가 바로 요 포인트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체 득표율하고 의석 비율을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전국에서 민주당은요, 49.19%를 얻었는데 의석은 64%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같은 경우 더 큰 격차를 보이는데 전체 서울에서 득표율은 53%인데 의석은 83%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의 아까 등가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내가 민주당에게 표를 준 거하고 내가 국민의힘에게 준 표의 등가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 개혁의 이제 핵심 방향은 비례성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유권자 접촉성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계속해서 본인들이 후보자들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투표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혼합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됐던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가 됐던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접촉성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언급됐던 게 아까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중복 출마를 허용해야 된다는 게 그 의미고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문제점 163석을 얻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로 의석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소수정당에게 그 비례가 돌아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른 정당이 되니까 이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가서 다시 추후에 합당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위성정당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소수정당에게 과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이 유리한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법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결의나 도덕적인 선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10% 지역구에 출마를 시켜야 된다. 그럼 아까 선거구제가 지역구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면 253석이기 때문에 25개 지역구에다가 후보자를 내는 정당에게 비례를 출마시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각 지역구에 최소한 1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5억 정도가 선거 비용이 있어야 비례 정당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소수정당을 몰살시키는 어떤 추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개혁이 왜 안 되느냐? 뭐 당연히 지금 현재 어떤 기득권 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는 거를 싫어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 여론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그냥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72.4%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 불신이 야, 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성정당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연동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의외로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연동형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수기 과정을 거쳐서 500인 토론을 이제 KBS에서 진행했을 때는 처음에 연동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 여론이 갑자기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매우 높게 이제 표집이 됐던 결과가 있습니다. 뭐 쭉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럼 이거를 여론조사를 갖고서 하는 게 맞느냐? 과연 여론조사를 응답한 사람들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대답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를 여론조사를 갖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맨 마지막에 보면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의원의 증언이 필요한가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1988년부터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의원 정수는 1명이 늘었어요. 299명이었던 의원이 1명이 늘어서 300명이 됐는데 그동안의 정부 예산은 3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안 건수,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전보다는 5.7배가 늘었는데 과연 1명이 증언돼 갖고 이걸 다 처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진국 기준으로 1인당 국회의원 1명이 책임지는 국민의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은 1인 취가 17만 2천 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부 정치인들이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나누는 사람이 줄어들면 개인이 갖고 있는 권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거구제 말씀을 좀 드리면 현행 우리는 이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소선거구제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후보자 파악하기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책임 소재를 묻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 A 지역구에서 누군가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A 지역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명이다 3명이다 그러면 저쪽 가라, 왜 공무원이 뺑뺑이 돌리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소선거구제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시면 0.7% 차이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머지 국민 절반을 무시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이제 등가성이 훼손된다라는 문제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군소정당이 출마를 해갖고 당선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인데요. 비례성이 증가하면서 사표가 방지되고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거대 정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비례성을 좀 확보할 수 있고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수 정당들이 원내를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구를 합쳐서 한 명을 뽑던 데서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고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고 뭐 정의당이나 뭐 열린민주당이나 이렇게 차례대로 당선될 것처럼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현행 법에서는 복수공천을 제한하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4명을 뽑지만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2명 내고요. 민주당에서 후보자를 2명을 내면 말은 다당제가 가능한 시스템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4명을 2명 나눠 먹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갖고서 다당제를 보장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장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러면 이 복수공천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법으로. 근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법률로 막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험성인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해드렸던 거 우리나라 이제 정당 구조가 4대 1로 돼 있는 건 국민의힘 4, 민주당 4, 정의당 1, 나머지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서 과연 양당 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여지가 있습니다. 연동형이 사실은 우리에게 제일 큰 이슈인데 완전 연동, 준연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완전 연동은 정당 득표율의 100%로 의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그게 47석을 갖고서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좀 생기고요. 지금 준연동 같은 경우에는 50% 그리고 병립형은 예전의 비례대표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구랑 관련 없이 47석을 놓고서 정당 득표를 받은 그거를 다시 나눠가는 게 병립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많이 말씀드리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헬무트 콜이 지역구에서는 계속 떨어졌어요. 지역구에서는 계속 떨어졌는데 의원은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험지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비례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훌륭한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언급됐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유명하시죠. 종로에서 당선되고 나서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낙선을 했는데 그럴 경우가 비례로 배정을 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본인의 소신들을 가지고서 지역구에 출마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례로 어떤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진국가다라고 하는 독일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당선시키냐가 과연 정의로운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언급이 되니까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석패율제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석패율제는 뭐냐면 지역구에서 떨어졌는데 그 각 정당에서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비례 순번으로 넣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중화되어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일본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주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영남 지역에 출마하는 사람을 비례로 이렇게 당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본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건데 사실은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해요. 독일이 이제 준연동형을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을 도입할 때 독일 정치인들한테 위성정당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독일 정치인들이 대답을 한 게 방지를 왜 해야 되냐라는 반문을 한 거죠. 이게 소수 정당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거대 정당이 그걸 만들어 놓고 위성 정당을 만든다라는 그 행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갖고 독일은 그걸 방지하는 법안이 없어요. 그냥 안 만드는 거죠. 위성 정당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건 법률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덕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으로 막으면 그 법만 피해가면은 지탄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성정당은 어떤 법제화되는 게 아니라 뭐 양당 대표들이 뭐 정치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수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라. 그러면 어떤 꼼수를 쓰든 간에 그 선언에 위배되는 거니까 나중에 지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현재 국회에서 처음에 논의됐던 방안들입니다. 이란은요,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병립행 비례대표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소수정당들 다 죽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될 확률이 없는데 비례도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권역별로 가겠다는 거죠. 지역을 쪼개갖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미끼를 던졌던 건 뭐냐면 50명을 증원시켜서 350명으로 가겠다. 근데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의원수 늘어나는 거 상관없고 자기네가 다 먹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안으로 나왔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다음에 2안으로 나왔던 게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랑 똑같은데 50명이 증원되고요. 50명이 증원된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비례가 97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준연동형은 50%로 했는데 실제 거의 완전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러면 100석 정도가 되니까 3%를 받은 정당에다가 3석을 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 여론이 증원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됐고 여기서도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거대 정당에서는 권역별로 쪼개려고 했었다. 이거조차도. 그다음에 3안은 중대선거구제인데요. 중대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것만 갖고서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선거구제면 중선거구제고 대선거구제면 대선거구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도농복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농복합은 뭐냐면 시골은 소선거구제,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냐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골에서는 당연히 이기는데 수도권에서 아까 표를 보신 것처럼 이기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여러 명을 뽑으면 그 중에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는 떨어지는 사람들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겨갖고 중대선거구제를 도농복합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비례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그러니까 이 안들은 어쨌든 간에 그 처음에 논의될 때 2안 정도가 우리에게는 그나마 좀 제일 낫고 근데 애초에 설계 자체는 뭐 다당제다 뭐 혹은 뭐 소수 정당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소수 정당들을 국회로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또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정개특위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국민 여론이 의원 증원을 반대하니까 그냥 300명으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핵심은 3안에 소선거구제에다가 준연동형을 살리는 거. 그게 권역별로 쪼갤지라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연동형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럼 과연 소수 정당들을 살려주면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완전 연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증원이 돼야 됩니다. 350명 최소한 지역구를 손대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내가 지역구를 확보하고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법안을 만들거든요. 그럼 가능성이 뭐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50명을 늘리면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97명이 되니까 그래도 완전 연동에 가깝게 얻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출마를 허용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대구를 나가고 대구에서 떨어졌는데 대구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당에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비례에다가 넣어줘갖고 당선될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권자 접촉성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 중에 이제 비례 100%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없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비례 비중 확대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구 대 비례를 2대1로 유지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뭐 당연히 그 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있죠. 4월 10일까지 확정됐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실제 만약에 그 2대1의 완전 연동으로 지난 총선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 다른 거는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되는데 민주당의 의석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민주당이 163석에서 그대로 갔을 때 128석이 돼요. 그럼 왜 민주당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가던 게 97석에서 106석이 되는데 왜 얘네는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과거의 민주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표의 등가성이나 이 비례성을 보면 대략적으로 엇비슷하게 의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큰일 났다. 정의당이 26석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큰일 날 것처럼 보이실 텐데 그런데 반대로 이 기존의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었는데 그럴 경우에 16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26석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민주당처럼 개혁적인 후보들이 16명이 국회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국회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개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당은 뭐를 주장을 하느냐? 일단 당연히 병립형으로 가는 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게 병립형으로의 회귀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표의 등가성 때문에. 근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데 법으로 접근한다. 지금 현재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심상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역구 출마시켜야 돼요. 비례를 내려면.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정치자금법에 보면 지역구 5명 이상 그리고 비례 5명 이상을 출마시켜야 나중에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출마가 아니라 당선시켜야지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비를 97.5%를 보존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이 재정이 좀 튼튼하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지난번 열린민주당도 선거비 보존을 못 받는 거죠. 당선된 후보가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당선된 이후에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선거 비용을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펀딩을 했는데 펀딩을 못 갚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이 그럼 왜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3등은 할 자신이 있으니까 4등, 5등이 발생하는 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등의 지위를 계속 가져가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례 배분 봉쇄 조항을 3%에서 1%로 낮춰야 된다. 이거는 기본소득당이랑 저희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가 주장하는 건 지역구 의원을 축소시키는 게 가능할 거냐.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옳은 거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국민을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비례성의 2대1을 유지하면서 완전 연동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지역구 의석을 53석을 줄여갖고 지역구를 200석으로 만들고 비례를 100석으로 만드는 게, 그게 지금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요. 그럼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느냐?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로는 지역에서는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지역구가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중선거구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지역구를 합쳐서 2명이 준비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에서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위한 거다라고 속임수를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겠다는 얘기는 연동형을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위성정당을 창당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행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고 비례가 47석이 됐을 때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도 있다라고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를 30석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거에 의하면 30석 딱 숫자 맞아 떨어지는 게 뭔가요? 연동형 비례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구 250석에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병립형으로 17개만 유지해서 본인들이 그냥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정의당은 뭐냐? 정의당은 지금 이제는 연동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정의당도 사실은 지금 그 내부의 입장은 연동형은 관심이 없고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대표가 고향에서 1등, 2등 할 자신은 없지만 3등 할 자신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미도 인천에서 1등, 2등은 할 수 없지만 3등 할 자신은 있으니까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그래서 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늦어진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판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이 남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봉쇄 조항이 낮아져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이, 다른 정당과 이제 연대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동형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이제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동형이 없어지면 우리는 출마를 안 할 거냐?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지역구를 내야 되는데 지역구를 어떻게 낼 거냐? 그럼 후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거냐?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지금 봉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추세로 가면 또 한편으로 바라는 건 아예 합의를 못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요즘에는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현행대로 간다라고 하면 연말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쯤 결정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고 아무도 우리 당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섣불리 어느 정당에 입당을 못하는 게,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유불리가 어느 정당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나오게 되는데, 양당이 지금 계속해서 뭉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 정치를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두 당 다 4월달까지 한다, 5월달까지 한다, 그리고 오늘이 7월 15일인데 얼마 전에 국회의장이 7월 15일까지 큰 틀에서 합의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뭐 뉴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뭉개기로. 그러면 7월 말까지 결정되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다시 국회의장은 8월까지 정해야 된다라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많은 고민들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선거제도는 우리 당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이슈를 왜 거대 정당들은 관심을 안 갖냐 혹은 왜 언론에서는 안 다뤄주느냐라고 비판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뭐 내가 최소한 SNS나 이런 데다 퍼나를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에 관한 관심을 얼마만큼 가졌냐라고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다 없어져 갖고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정당은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니까 상징적인 뭐 대구에 출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남이나 뭐 전북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호남 지역에 출마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선은 아니지만 이슈를 뭐 선점하고 가기 위해서 영남 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또 문제가 남는 건 그럼 선수는 누구냐? 누가 떨어질 생각으로 출마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출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비를 당에서 전액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선거비를 당에서 전액 보존하는 전액 대주는 거는 선거법상 문제는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특정 지역구에 선수를 내보낼 때 당에서 과연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지만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면서 오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